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것이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 침공입니다.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로 수출하지 왜 해저 터널까지 뚫어서 일본 바다 멀리에서 내다 버리겠습니까? 돌팔이 약장수가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광우병 파동, 천안함 괴담, 또한 전자사드파 괴담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양치기 소년 버금가는 거짓말로 선량한 국민들만 불안에 빠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육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익은 졸속행정 그리고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이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매주 금요일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의 이슈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는 순서죠. 장윤성 기자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조원 C&I의 김봉진 부대표.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번 주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추출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부터 볼 텐데요. 왜냐하면 NBS 정당 지지율이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NBS가 이번 주에 조사한 정당 지지도인데 벌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큰 격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양당 지지율이 거의 좀 엇비슷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어떤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35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이 25가 나왔기 때문에 오차범위 바깥입니다. 예, 벌어졌다는 거를 NBS 정당 지지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저 좀 보겠습니다. 예, 세대별로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좀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예, 다는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좀 분석을 했는데 2030에서 조금 그런 변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20대 보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벌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30대도 역전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게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역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추세가 좀 달라졌다는 거는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젊은 층에서 조금 약간 비상이 걸렸다는 표현까지도 쓰고요. 그건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좀 경향이 지금 나타나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20대, 30대 이렇게 나눠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추이 차트로 보실 때 굉장히 그 가파르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체가 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한 15%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더 변동이 있어야 그래야 바뀌었다라고 좀 볼 텐데요. 이게 저게 이제 1000명이 아니라 세대별로는 더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더 넓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횡보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청년층 내에서는 미결정자, 또 스윙보터, 그리고 진영 소속감이 이제 낮은 그런 유권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인상적인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내고 있지 못하다.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청년의 어떤 시선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여당 내에 야당이라 하면 어떤 거를 말합니까? 가령 유승민,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저 보고 제가 장윤성 기자한테 발언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갤럽 정당 지지도는요. 지난번에는 34대 34였거든요. 그런데 약간 벌어졌는데 이것도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제가 벌어졌다라는 표현이 아주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쓰겠습니다. 오늘은 35대 31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본 그 MBS랑은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갤럽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갤럽이 이제 저걸 설명하기로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 범위 내의 움직임을 두 정당 지지율에서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뭐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시는지요? 앞서 김봉신 부대표께서 잘 설명을 하셨듯이 사실 지역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들어가면 표본수가 굉장히 작고요. 심지어 제가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샘플인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를 절대 다수의 제주도민의 민심이라고 읽기 어려운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은 어쨌든 국정 지지도라든가 정당 지지도의 이제 추이, 큰 틀에서 이제 추세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왜 갑자기 20, 30대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을까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절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역들은.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이제 젊은 정치인들은 두 가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중 혐오가 상당히 크다. 이를테면은 민주당 내부 의원들이 의원단을 끌고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티벳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 논란도 좀 있고 하긴 한데 그와 별건으로 이 여전히 젊은 층 안에서는 이제 반중 혐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반영된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어떤 잠재 요소는 계속 될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뭐 당장 이번 수치에 반영됐다 안 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게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나타날 것이고 이 흐름은 이제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 발언 문제로 어찌됐든 민주당은 친중.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반중, 비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그 프레임워크가 좀 성공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는 했는데 그것의 어떤 후방 효과라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도 않고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효능감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20, 30대 유권자층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정 지지도는요. 저희가 이제 정당 지지율을 먼저 봤는데 국정 지지도는 제가 약간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비슷해서요. 항상 매주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MBS는 긍정 36, 부정 54고요. 갤럽은 긍정 36에 부정 57이라서 거의 두 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또 조사한 게 있어요. 뉴스토마토가 이번 주에 그 조사했는데 이건 조사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ARS 조사인데 그때는 긍정 31.7, 부정 66으로 나와서 긍정이 더 낮고 부정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제작진이 지금 그 뉴스토마토 ARS 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짚은 것 같은데 뉴스토마토의 그 ARS 조사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따가 뉴스토마토의 개요는 저희가 다른 그래프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RS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오차범위 바깥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앞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18.3%포인트. 18%포인트. 18.3%포인트. 18%포인트 정도죠. 그 정도로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조사됐는데. 근데 방금 전 본 그 NBS나 갤럽의 경우에는, 갤럽은 제쳐두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니까, MBS는 10%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MBS는 면접 조사고, 뉴스토마토는 ARS 조사란 말이죠.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믿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먼저 갤럽하고 MBS의 차이를 먼저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의 단위가 권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하거든요. 광주, 전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좀 이야기할 만한 게 있는 사람, 많이 화가 나 있다거나 고관여층, 고관여자죠. 그런 고관여층에서 응답을 더 빨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NBS 조사는요, 이게 17개 광역 시도별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할당이 된 만큼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박박 긁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심층 여론까지도 다 잡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했을 때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세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좀 크게 조사해서 권역별로 부울경 뭐 이렇게 크게 조사했을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때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ARS 조사에서는 더 그렇게 좀 할 말이 있는 분들, 고관여자들 중심으로 확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ARS 조사로 권역별 크게 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전화 면접으로 정말 깊이 있게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고관여층의 문제라면 예. 실제 총선, 그러니까 실제 선거에서는 고관여층이든 뭐 저관여층이든 투표를 다 하고 물론 투표율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최종적으로 그 선거에 임박해 가서는 근데 ARS든 면접이든 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가면 이제 저관여층에서도 마음을 다 정하니까 예. 좀 유사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던데. 일단 그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은 관여도가 높은 문항이 긍부정 평가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지면 점점 정당 지지도에 관여도가 높아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드 효과라든지 하우스 이펙트가 조금 사라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고관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으니 민주당이 더 선거 때 되면 자기의 지지도를 찾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예.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선거에는 열심히 참여하신다. 예. 그래서 총선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 굉장히 높이 나오는 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정당한테 굉장히 독이 되죠. 왜냐하면 이 정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껴서 투표장에 안 가게 됩니다. 아, 또 그런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건 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 정도로 해서 중도 성향자들도 좀 많이 잡고 국민 많은 분들 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잡히는 그런 조사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봉신 부대표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우회적으로 표현은 하셨지만 전화 면접 조사를 조금 더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읽히긴 합니다. 예, ARS 조사가 왜 웃으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끼리 좀 그렇게 논평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ARS 조사가 이제 정당이라든지 후보 측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하고 금세 조사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할 때는 전화 면접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저 뉴스토마토 조사를 너무 의미 부여하면 안 되겠군요. 큰일 나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자체 조사를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론 조사를 보고 이제 여론 지형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지금 당면 과제는 민주당 이제 돈봉투로 촉발된 이 혁신 의제를 어떻게 잘 수렴하느냐가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만 벌써 2차례 혁신위원회 회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혁신 1호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소속 전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받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전원에게 불체포 특권 그 포기 서약서를 써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동의가 왔을 때 아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라. 이제 이런 2가지 요구를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 전화 취재를 쭉 해보니까 다 싫어해요. 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 싫답니까? 왜 싫으냐면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의 입법 민주주의 국가인데 입법권을 계속 그러니까 국회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컨대 어떤 체포동의가 왔을 때 나는 스스로 이재명 대표처럼 나는 스스로 내려놓고 내가 가겠다라고 개인이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어떤 룰로 정해서
우리 전체가 그렇게 합시다. 결의해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나 입법권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다. 특히나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폭주를 하는 마당에 민주당 스스로 가드를 내리고 권한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젊은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럼 이것도 안 하면서 뭘 혁신을 했다고 할 거냐. 국민의힘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면피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만간 이제 2주에 한 번씩 정책의총을 하기로 해서 민주당이 의총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혁신이가 지금 첫 번째 주문을 한 건데 네. 첫 번째 주문부터 그렇게 삐걱거리면 네. 혁신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곤란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혁신위원회의 장래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은 그렇게 길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비대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렇지만 반대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오늘 이름도 정했어요. 국민신뢰회복 미래준비 김은경 혁신위 이렇게 이름까지 네이밍을 정했고 예.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이참에 반드시 개혁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위하고 그 지금 있는 민주당 현역들하고 제가 보기엔 친명 비명이 아니라 이 혁신의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갈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만약에 공천 부분까지도 혁신위가 건드린다면 네. 그거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이 자리에 나온 김기식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더미래연구소장이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도덕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게 좋을 것이다, 혁신위가. 근데 지금 혁신위가 공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도덕성 문제만을 놓고 지금 첫 주문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반발 여론이 있다면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좀 궁금해지네요. 공천까지 예. 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아니 뭐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예 엉감생심이고 네. 예, 그런데 도덕성 부분조차도 혁신위에서는 지금, 공천 룰까지도 손댄다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 그 기소가 위원장이 됐거나 밝히기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소가 됐거나 재판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싹 다 원칙을 정해서 공천 배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정치 탄압이고 누구는 뭐 개인 비리고 이래서 차별적으로 따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싹 다 원칙을 정해서 전체 공천 배제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재판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예, 좀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그 준비한 그 뉴스토마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토마토 개요도 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뉴스토마토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그 수능 발언 거기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ARS입니다. 물론 이것은 원칙적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한 분이 한 36% 정도 되고요. 혼란을 초래했다 이게 한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제 이주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발표한다 그러고 또 그 이른바 그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한다고 하는데 저 정도 수치면 글쎄요 뭐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아니면 뭐 더 확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다음 주 그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 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긍정 평가, 긍정 부정 평가에서 긍정 평가자들의 긍정 이유에서도 교육 정책이 등장했고요. 예. 부정 평가자들의 부정 이유에서도 교육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둘 다 이제 4%인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의 이유를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호재다라고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부정평가자들의 교육정책 4%가 사실은 명수로 따지면 더 많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호재가 되려면 이것 때문에 긍정률이 상방 압력을 받아서 이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예. 긍정평가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ARS 조사 고관여자들 중에서 이와 같이 56대 9, 36대 2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은 혼란 초래에 대해서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도 일부 혼란 초래를 한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과반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만약에 대통령 메시지로 이게 나올 정도라면 관계 부처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이 풀어서 사실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굉장히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이와 같이 나왔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예. 않으면 이게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죠. 예. 그리고 지금 MBS 조사에서도 사실은 20, 30대에서
정당 지지율이 이 국민의힘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게 바로 수능 발언이 여기에 호재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런 전혀 그렇지 보도를 않죠. 일부 언론이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메시지를 뿌린 메신저인 대통령 긍정률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예. 20, 30대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얘기는 20,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랐다라는 것은 대통령 긍정률과는 완전히 탈동조화돼서 예. 다른 이유 때문에 이쪽이 좀 붙어준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횡보라고 저는 읽지만 만약 여기 의미 부여를 한다면 돌아온 이준석이라든지 유승민 발언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정확한 해석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정 지지도가 그냥 30%의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고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40대가 긍정이 19%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 사사건건 오기 전에 양천구 그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교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서 학원연합회 회장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왔는데 예. 거의 시스템 붕괴 수준이다 지금 현장은. 어느 선에 맞춰야 될지 상당히 막막하고 그 고3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재수를 하라 그래라. 그러면 삼수를 하면 나은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킬러 컨텐츠와 관련해서도 이주호 장관이 지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정확하게 킬러 컨텐츠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사교육 절감 방안 발표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킬러 컨텐츠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그 킬러 컨텐츠가 없으면 변별력이 낮아지고 쉬운 수능이 되면 대거 만점자가 많아지게 되면 등급 컷이 막 바뀌고 혼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 와중에 출제위원장이나 출제위원을 누가 할 거냐, 이 독배를 누가 마실 거냐 이것도 곤란하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발언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나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 안 된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한 문제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수능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 피해는 지금 수험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45만 수험생의 운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학원가의 어떤 그런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셨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갤럽 조사인데요. 미국과 중국 관련한 조사가 오늘 좀 나온 게 있는데 좀 흥미로워서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변국 관계 인식을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왼쪽을 보시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70이 나왔고요. 중국이 20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수치가 작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한국 경제를 위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미국이 51이고요. 중국이 39로 나왔습니다. 둘 다 미국이 가장 높은 수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다르다는 거를 인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부분이나 경제 부분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예. 그 주변국에 대한 그 국민 감정이 미국한테 되게 이제 우호적입니다. 가장 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고요. 그거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그 초반 그 전에 미순이 후순위 그 사건 이후에 그 미군 측에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서 미국과 관련해서는 계속 호감이 많고요. 중국은 그런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또 이제 지금 평화와 관련된 그런 역할도 기대가 되게 많았는데 그 이후에 사드 배치 그리고 한한령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요. 다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중국을 좋다 나쁘다, 미국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저희가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물어본다면 일본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완전히 평화 안보 문제하고는 좀 달리 보는 국민 정서가 이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까 이제 장 기자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그 싱하이밍 대사 발언 이후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 수치가 던져주는
그 어떤 메시지가 의미가 있죠. 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한테 더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기조가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베트남 가서도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베트남을 생각하는데 이미 베트남은 그 남아시아 정책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요.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 조사를 했더니 적자가 3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초래했냐? 중국 시장에서 초래한 이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 얘기가 그 화장품 관련해서 거의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웬만한 것은 자국 거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은 이제 프랑스나 이런 유럽산을 쓴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 선호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중 혐오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게는 혐한이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문화 콘텐츠 문제를 꼽고 있어요. 이를테면 중국, 저도 살다 왔지만 중국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보기가 어려워요. 불법으로 보지 않는 이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이후에 풀리지 않는 이 외교 관계가 적극적으로 풀리고 양국 간에 어떤 쌓여있는 이런 감정들을 정치가 나서서 특히 의회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야 경제적인 문제도 그리고 안보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사실은 정부와 정치가 같이 노력을 해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예, 일주일마다 만나는 두 분인데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그리고 김봉신 조원 CNI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